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가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로 진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를 통해 업무 혁신을 이끌고 일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가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 각세종의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의 내부를 취재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북미 전동화 신규 거점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 9억 4천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해외에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 그린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침체 속에서도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인 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가 더 똑똑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복잡한 코딩을 하고 문서를 번역해 메일로도 보내줍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헤이 빅스비, 사진 찍어줘. 삼성전자의 AI 비서 빅스비가 앞으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로 진화해 코딩을 해주는 복잡한 작업이나 문서를 번역해 요약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삼성 AI 포럼 2023 둘째 날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삼성 가우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과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 등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언어 모델의 경우 메일 작성과 문서 요약, 번역 등의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기기를 더욱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코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코딩 어시스턴트 코드아이는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적화돼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드 설명이나 테스트 케이스 생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모델은 사진이나 그림 등 창의적인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고 기존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삼성 가우스를 활용한 온 디바이스 AI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이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개인정보 전송 없이 기기 제어나 문장 요약, 문법 교정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갤럭시와 비스포크 등 다양한 제품에 단계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가 업무 혁신을 이끌고 일상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네이버가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 각세종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역량이 결집된 각세종이 한국 미래 산업의 엔진이 될 것이란 포부를 밝혔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동화 로봇들이 서버가 한데 모인 IT 창고를 돌아다니며 기기를 옮깁니다.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이 자연 바람을 이용해 뜨거운 서버실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한편에선 자율주행 셔틀이 무인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줍니다. 지난 6일 가동을 시작한 팀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 각세종입니다.
각이라는 이름은 8만 대장경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훼손 없이 수백 년간 지켜온 장경각의 과학 기술을 담고자 하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AI, 클라우드, 5G 등의 기술이 융합될 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축구장 41개 크기, 29만 4천 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지어진 각세종은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업의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국내 최대 수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데이터의 약 100만 배에 달하는 65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21세기의 장경각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로봇입니다. 네이버랩스에서 자체 개발한 서버 관리 로봇 세로와 서버실과 창고를 오가며 고중량의 자산을 운반하는 가로. 세로는 3m 높이까지 자산을 적재할 수 있고 가로는 최대 400kg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창조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두뇌이자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세종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또 꿈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갈수록 고사양의 서버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각세종을 AI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해외 금융기관 7곳을 대상으로 북미 전동화 신규 거점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 9억 4천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시장 금리 상승 등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글로벌 전동화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로 저금리, 장기 차입에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공적 수출 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이 더해져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 공장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데 이어 북미 지역 전동화 투자 자금도 원활하게 확보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인 전동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현대모비스의 해외 첫 그린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론은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용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 채권을 발행한 바 있지만 해외에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 그린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ESG를 강화하는 추세라 그린론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한 금리 조건이 가능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북미 전동화 신규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엘라바마와 조지아 등 4곳에 배터리 시스템과 PE 시스템 신규 공장을 지어 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팡이 분기 매출 첫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올해 첫 연간 흑자 달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예상치보다 낮은 순이익에 실망감을 보이며 시간의 매매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쿠팡이 3분기 8조 원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8%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11% 증가하며 1,14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지난 1분기부터 올해 누적된 쿠팡의 흑자 규모는 약 4,458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2010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 사업인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 등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대만 로켓 배송 사업이 순항하며 내년 상반기 3호 풀필먼트 센터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뜻하는 활성 고객 수도 2,024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 늘었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7% 하락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분기 주당 순이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쿠팡의 EPS는 0.5달러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0.7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쿠팡 실적을 바라보는 평가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페이먼트는 이번 실적을 두고 양호한 재무 실적이라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이번 분기 전략에 대해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서 쿠팡은 중국 외 지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커넥트웨이브가 오늘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한 플랫폼 고도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커넥트웨이브는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프라이빗 거대 언어 모델 플레이를 활용한 통합 검색 엔진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스템 내재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시스템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리뷰 분석 등 커머스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가격 비교 플랫폼인 다나와와 에누리를 기반으로 약 14억 개 규모의 쇼핑 상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 간 시너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수 커넥트웨이브 대표는 프라이빗 거대 언어 모델 플레이는 최신 정보를 학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잘 찾아주는 A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5년 내 조정 에비타를 현재의 3배 정도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6조 8천억 원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을 끌어올린 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5조 8천억 원이 늘며 총 당액 규모는 839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2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은 1조 원 늘며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건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신용대출 증가는 지난달 초 연휴 소비자금과 공모주 청약 등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총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주담대 금리 인상과 주택거래 흐름에 따라 향후 대출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구성하고 조정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34건, 금액으로는 2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됐습니다. 조정안이 마련돼 공사비 급증과 금리 인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합동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사비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합동 건설 투자 사업에 대한 민간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간합동 건설 투자 사업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 사업을 뜻합니다. 이번 조정위원회에 전국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으로 전체 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 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 진행 중인 CJ 라이브시티 사업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 라이브시티는 1조 8천억 원 규모로 국내 최초 민간 자본 100%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사업자 측은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검단 수색역 역세권 개발, 검안 플라시아 복합 환승센터 개발 등 사업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필수 면적 변경,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일정과 사업 추진 일정 조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 총 7조 6천억 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정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9월에 세계에너지기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력량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례 없는 고온에 시달렸던 세계는 냉방을 하기 위해 전력망을 한계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력에너지 사용량 급증과 이로 인한 에어컨 사용량 급증,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 기온을 좀 기록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계기상기구와 이제 유럽 중계예보센터 안에 있는 코페르니쿠스 기후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77도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종전 최고치인 2019년 6월에서 8월 16.48도보다도 0.29도가 높았습니다. 또 여름이 지나고 9월에도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는데요. 이전 30년 기후 평균 온도보다 무려 0.93도가 높은 기록적인 무더위였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6년보다도 훨씬 더 더운 건데요. 유럽과 미국의 국지적 기온이 50도를 넘었고요. 겨울철인 남미에서 40도를 기록하는 등 전 지구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가뭄을 불러오고 이어서 대형 산불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발생을 하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가 통제불능 상태이며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경고를 했죠.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극한의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건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좀 극심한 전력난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세계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염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력량이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루 평균 30도의 지속적인 온도는 일반적으로 주간 판매량을 약 16% 정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에어컨을 소유한 가구가 적은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90% 이상의 가구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15%에 불과하고요. 인도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5%로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 사는 28억 명의 사람들 중에 10명 중 1명만이 집에서 에어컨이나 기타 냉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어컨의 사용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여름은 이런 경향이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냉방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더 더운 나라에서는 여름에 50% 이상의 전력 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가장 더운 지역에서는 온화한 달과 비교해서 2배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냉방은 전력 피크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전력난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대응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폭염은 이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 같다가 그런 전망을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에어컨에 대한 더 강력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을 줄일 때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세계에너지기구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경쟁을 해야 하고 증가하는 냉방 수요의 결과를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책은 판매되는 에어컨의 평균 효율을 빠르게 2배로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순배출 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은 단열 건물, 또 인근 지역 및 에너지 수요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도시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9월 세계에너지기구의 제8차 에너지 효율 회의에서 전 세계 45개국의 정부가 향후 10년 내 평균적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늘리겠다라는 목표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방법보다 더 개선되면서 소비자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량을 줄이고 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란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력망을 갖다 진흥화 고도화함으로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전력망을 말하죠. 현재 전력 시스템은 최대 수요량에 맞춰 예배를 두고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 정도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료를 확보를 해야 하고 또 각종 발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버리는 전기량이 많아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집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가 이루어지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면서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의 바탕을 둔 분산 전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로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력망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가 만약 구축된다면 계통 연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이외에도 기업이라든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생활화도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전력망 위기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감안해 올겨울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은 이번에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초 대비 5차례에 걸쳐 45.8%를 인상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직원 2,000명을 감축하고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지분 100%를 보유한 한전 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79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약 38%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변경 우려와 신규 사업 지연 등 카카오 리스크에 선을 그으며 영업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확산된 가운데 쿠팡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언급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밤 전국에 비구름이 지난 뒤 모레부터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주말부터는 서울에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약하게 내리다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부분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9도, 춘천 4도로 시작해 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0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8도, 대구 6도로 출발해 한낮엔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동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 영동 지역엔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